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5%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100억 코스피에서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9,2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64억, 기관 투자자는 30억 매도했고요. 코스피에서는 오늘 기관 투자자와 대량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700선을 줄곧 유지를 하다가 2700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고요. 오늘은 삼성전자발 악재 소식과 함께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같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기대감이 좀 꺾인 모습이었고요. 고점 부근에서 또 한 번 넘지 못한 채로 코스피가 아래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쌍봉을 찍었다고 해서 꼭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쌍봉 근처에서 반등을 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증시 분위기가 좀 위로 향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60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쭉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덤덤하게 진행 중이고요. 적절하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실은 전체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종합 PMI 지표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5월 달에 미국의 PMI 54.4포인트가 나오면서 다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가 이제 침체되었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되고, 경기가 침체되어야지만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업수당 청구도 건수가 이제 줄어들고 PMI 지표도 올라가게 되면서 경기가 다시 확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 실업 지표가 조금 높게 나오면서 경기가 좀 침체되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을 좀 했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은 다시 한번 FOMC 회의가 열렸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더 줄이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질 듯 말 듯 이대로 유지를 한다면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고착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FOMC가 굉장히 고민을 깊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증시도 좀 반응을 한 것 같고, 일부 이제 삼성전자발 그런 소식과 함께 좀 떨어졌던 것도 있고요. 여러모로 오늘은 조금 조정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월봉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고요.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가 9,200억을 매도했는데요. 금융투자가 7,500억을 매도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매도 이틀 동안 매도를 했고요. 1조 가까이를 뱉어내면서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물량을 한 번에 또 이렇게 이탈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세가 결국에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매수세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시장에 대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매물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단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크게 빠졌는데 이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더 이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틀 매수한 거에 절반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좀 연속적으로 많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를 좀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0.8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839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쌍바닥 근처에서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저런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계속 떨어진다면 코스닥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확장 국면이긴 하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가능성이 떨어지고 신흥 국가들에게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이게 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어야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금리 인하와 그런 이제 환율에 대한 하락, 여러모로 이제 유리한 지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인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도 지금 뭐 니케이, 다우, 나스닥 모두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계속 이제 저렇게 경기 지표가 강세로 보이게 된다면 증시에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살펴보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366원입니다. 2원 정도 하락했고요. 고점을 낮춰가면서 서서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도 이제 윗골이 달면서 크게 다행히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가 강하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환율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적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진행된 것이 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또 지표가 좋지 않고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살아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시킨다면 이 환율은 이 추세를 따라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환율이 오래 지날수록 우리 경제에는 부담스럽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영향은 줄 수가 없습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약하게 반등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약하게 반등 중이지만 사실 뭐 선물 지표도 어제 좋게 진행되었다가 저는 지표 하나로 또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날까지는 좀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유가는 76.5달러로 떨어졌고요. 천연가스도 2.6달러 수준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올라가던 그런 원자재 가격들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서서히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48%로 어제 이제 올라갔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금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뭐 4.5%, 6% 이렇게 또 꾸준히 올라간다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와 환율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물가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가 죽어야 된다. 그 신호가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준금리,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증시가 계속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좀 나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이 증시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40원 상승했고요. 0.77% 상승했습니다. 18,2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올랐는데요.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도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 초반에 이제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2% 이상 떨어지면서 오늘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 좀 지나고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해서 양봉으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10원 정도, 2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전날과 거의 유사했고 전날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있었지만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아래로 내리꽂는 그런 분위기에서 마지막까지 반등을 시켜서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두산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최근에 이 고점 부근에서 주가를 잘 유지하고 버티고 있구나. 이전 같았으면 좀 고점에서 빠르게 좀 눌러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유지를 하면서 5일선 아래로 웬만해서는 떨어뜨리지 않고 오늘도 떨어질 듯 하면서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수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선도 열심히 올라와 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쌍봉 부근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요 구간을 좀 뚫고 나간다면 2만원 돌파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딱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소식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이 주가도 좀 움직여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뭐 100%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월봉으로 본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횡보를 하고 한번 시세를 주고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시세를 줄 때가 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래전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요. 상장 초반에도 한번 상승을 한번 주고요. 오랫동안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횡보를 한 다음 한번 이제 힘을 주고 나서는 굉장히 큰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상승 파동이 뭐 몇 개월 만에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아주 장기적인 상승세를 유지해서 한 2년 동안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의 그런 상황이 좀 유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런 산업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산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에너지 산업입니다. 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이 원자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도 터빈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지나온 과거를 좀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고 기다리고 이제 헛송 세월 보낸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만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얼마든 버텼던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아래가 매수 구간이었고 그때마다 매수를 진행했고 그 평균 단가를 낮춘 상황 속에 전체가 큰 시드를 모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상황 속에 기회를 한번 잡으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익금, 큰 수익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로 다른 종목 뭐 치고 빠지고 해도 결국에는 거래세로 다 나가고요. 네. 운이 좋으면 이제 계속 꾸준히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얻겠지만 운이 나빠서 갑작스럽게 뭐 30%에서 50%까지 빠지는 그런 종목을 잘못 고르면 한 번에 그렇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렇게 시세를 주는 애들은 가볍게 이제 올렸다가 가볍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멘탈 관리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뭐 더 볼 건 없고요. 투자 수급입니다. 기관 투자자 27만 5천 주 매도, 외국인 투자자가 90만 주 매수했습니다. 금융 투자는 20만 주 매도하면서 오늘 뭐 전체 코스피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이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5만 8천 주 매도했습니다. 그럼 뭐 특별하게 많은 물량 아니고요. 전날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에는 금융 투자도 이제 매수를 했었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매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매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20만 주 정도 빠졌었고요. 오늘도 9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장중에는 많은 매수를 진행했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조금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뭐 지표 수급 이런 거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주목하고 있는 공매도 잔고도 200만 주대까지 감소를 했고요. 이게 어디까지 이제 내려가는지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5월 22일자로 213만 주로 지금 잔고가 형성이 되었고요. 560만 주에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날 대비해서 또 한 7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뭐 5월 말까지 계속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모건스탠리를 비롯해서 그 관련 신한증권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상당히 지금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차잔고고요. 대차잔고는 오늘 상환이 되었습니다. 23만 주 상환되었고요. 체결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전날 올랐던 거 그대로 빠졌고 2055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 괜찮죠? 계속 공매도 잔고도 줄고 대차 잔고도 줄어드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 특이한 움직임이었죠. 다이와가 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수에 잘 보이지 않던 이 수급이 이렇게 매수에 나타나서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오늘 자주 보이던 이제 모건스탠리는 매도에 조금 위치했고 나머지 뭐 JP모건이라든지 신한증권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와 쪽에서 이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다이와도 일본 증권사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활용한 그런 이제 수급 확보인지 아니면 MSCI 리밸런싱 전에 좀 이제 그런 수급을 확보한 것인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좀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날도 모건셀리가 매수 진행했고요. 반대로 이제 신한증권은 매도를 좀 했는데 일단은 뭐 외국인 투자자 계속 적극적으로 매수 진행 중입니다. 자, 그다음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89만 주에서 109만 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0만 주 정도 증가했고요. 전날 20만 주 매도로 잡혔지만 오늘 109만 주를 매수하면서 드디어 20%를 넘었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20.06%까지 증가를 했고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20%까지 지분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짧은 기간 동안 10% 가까이가 지분이 증가했고요. 13,350원부터 18,260원까지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분은 그 동안에 거의 한 12%에서 20%까지 8%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8%라고 한다면 거의 5천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이 가격대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5천만 주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매수를 해서 이 지분을 확보해 나갔고요.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이 대상승 이후에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꾸역꾸역 눌리다가 또 블록들하고 유상증자하고 웨스팅하우스 이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는 회계 부정 이슈까지 나와가지고 눌릴 대로 주가를 계속 눌려놓고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물량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모습. 근데 이제는 20%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쯤 해서 주가를 한번 움직일 것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최저치가 지금 5%까지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5%에서 20%까지 15%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한 수량입니다. 15%는 방금 제가 8%가 5천만 주인데요. 15%는 거의 1억 주죠. 그래서 1억 주를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그 기간 동안 21년 6월부터 해서 집계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집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적 수량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년 6월부터 해서 6월 1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연기금 투자자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확보했을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3천만 주로 집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량 자체는 1억 주 가까이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도 지금 이제 연기금 투자자 230만 주로 잡히는데요. 중간에 이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를 반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매수를 결국에는 진행했고요.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지분이 7% 가까이에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웬만한 좀 이제 우량 종목들,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의 그런 지분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도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것 같고요. 우리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했고 그 기간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다 확인을 했고요. 수급, 지표, 이 거래량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5월 말이죠. MSCI 리밸런싱 끝나는 이제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이 끝난다라는 것은 리밸런싱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리밸런싱이 그 5월 31일 기점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그 전부터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나오는 기간이 끝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일 정도에 동시호가에 대량의 거래가 일어날 것이고요. 모건셀리가 그때 매도로 접근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랬든 저랬든 지금 이제 공매도를 줄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UAE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방한을 하죠. 28일부터 29일에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UAE 원자력 당국과 원안위원장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UAE 관련 인사들이 한국에 온 것 같고요. 대통령이 왔을 때는 그 대통령끼리 이제 다 의제가 정해지고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다 정해놓고 그렇게 서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28일, 29일 전에 이미 주요한 내용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위 위원장은 서울 중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크리스터 빅토르슨 아랍에미리트 연방 원자력 규제력청 청장을 만나서 국내 SMR 안전 규제 관련 현황을 공유를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을 주목하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아랍에미리트와 대형 원전을 넘어서 소형까지도 이제 협력을 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에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소식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바라카 원전 5에서 8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 기대감이 들거든요. 그 나온다라는 것은 수주를 한다,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한다, 이게 아니고 한국에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한 입찰 자격을 줌으로써 좀 이제 뭐 동등한 경쟁 관계를 이제 내비치긴 하겠지만 그렇게 중립적이기보다는 한국을 다시 한번 믿을 만한 그런 이제 소스를 또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방법으로든 뭐 지분 투자가 되었던 아니면 이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 투자금을 주던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28일 정도 되면 어떤 소식이 있을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0조 체코전 수주전이죠. 막바지에 이제 금융 경쟁력이 관건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오히려 한국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체코 언론의 분석이 좀 있었고요. 경제 주관지였기 때문에 또 믿을 만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 경쟁력이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6월 중순까지 한수원과 프랑스 EDF가 제출한 최종 입찰서를 놓고 체코 전력공사가 평가를 하고 체코 정부가 검토 결과를 발표할 건데요. 이게 빠르면 6월 말이고 늦으면 뭐 7월 중순까지 밀릴 것 같습니다. 이 소식들은 다 아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가격 덤핑에 가까울 정도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과 적기 준공 능력이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한국이 가진 무기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퍼즐로 금융 경쟁력을 꼽고 있다라고 하고요. 내기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 가격이 낮더라도 결국에는 수십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 번에 감당하기는 어렵고요. 그 일부를 또 이제 우리 한국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조의 30% 가량을 한국이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30%를 부담한다라고 해서 30%를 깎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분 투자라든지 그런 일부 이제 이 대출을 통해서 빌려줌으로써 이제 나중에 원자력 발전 운영을 통해서 갚던지 아니면 체코의 다른 그런 산업 협력을 통해서 또 갚던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0%를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이제 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그 수십조에 대한 부담감으로 프랑스 원전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이미 밀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30조에 납품을 한다면 프랑스는 벌써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비싸다라고 했거든요. 60조 수준입니다. 그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프랑스도 일찌감치 이 체코 원전의 패배성을 인정을 하고 중국과 원자력 MOU를 체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유럽의 안방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남이 아니면 좀 싸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남보다 너무 비싸게 파니까 당연히 남한테 가겠죠. 그래서 그게 뭐 1원, 2원도 아니고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수십조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국가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비싼 만큼 뭐 고성능을 내고 우리나라 뭐 현대차라든지 뭐 독일의 그런 자동차 벤츠, BMW처럼 조금 이제 그런 브랜드의 이 고급스러움의 차이가 좀 있다면 뭐 그렇거니 하고 비싸게 주고 사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 성능 측면에서도 밀리지 않고 사고도 별로 안 터지는 것 같고 운영 능력도 괜찮은 것 같고 모든 면을 보았을 때 이게 싼 마이가 아닌데 그죠? 싼 만큼 또 더 운영도 잘해주고 뭐 부식 문제 그런 것도 없고 다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저는 유리하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마지막까지 지금 이제 좀 중립적으로 다들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한번 큰 그 뭐 엑스포전에서 한번 뒤였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오래전부터는 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체코 수주전에 좀 많이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를 따내면 이제 퐁트누프 원전, 폴란드 쪽 아니면 그 사우디, UAE 추가 원전, 그 유럽 내에 이제 뭐 다른 뭐 루마니아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시장을 장악해 나가면서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괜히 이제 루마니아가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불가리아도 프랑스를 제외하고 지금 웨스팅하우스 모델과 우리나라 협력을 선택을 했고요.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도 그렇게 이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우리나라를 선택했습니다. EU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프랑스를 선택한다? 그렇다면 루마니아와 폴란드도 프랑스를 선택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영국도 프랑스와 깊은 관계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원전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배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쪽으로 주려고 하고요. 그만큼 프랑스의 납품 이력,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운용 능력이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 아무리 많이 깔고 유럽에서 경험이 많더라고 한들 그 최근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값싸고 운용 잘하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쪽도 한번 주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한두 기 운영하고 있으면 좀 이제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됐을 수도 있다. 좀 뭐 다른 케이스가 생기면 운영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벌써 한 30기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AE에서 4기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 다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보다는 적지만 적지 않은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건설 능력이 뛰어나고 그 원자력 발전만 보면 또 이제 우리나라가 유리해 보이지만 산업 전체를 보더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 말 혹은 뭐 7월 중순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게 주가도 미리미리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준위 특별법이 합의가 거의 되었는데 그게 뭐 합의가 되었고 이제 이 국회로 이제 가서 좀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까지가 또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 하나의 정쟁으로 지금 많은 법들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이 고준위법이 또 통과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처리하자라고 24일 오늘 이제 여당 쪽에서 합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의사 일정을 잡고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다음 주에는 국회에서 좀 통과를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또 29일에 그 관련 소식이 들려올 것인가, 그리고 그 고준위 특별법 통과 이후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드디어 발표가 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내 소식들은 계속 불확실하고 특정하게 소식이 나오면 또 계속 밀리고 그게 거의 뭐 6개월 되었죠. 그래서 좀 신뢰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발표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발표될 것들이 네, 조금 밀린다고 한들 뭐 우리에게 이 타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더 주가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원자력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또 이제 수소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부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연다라고 하는데요. 청정수소로 만든 전기 입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소 발전 시장이 생긴 이후에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두 번째 시스템이고, 여기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해 만든 그린 수소를 포함해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 탄소 배출이 적은 수소는 블루 수소고요. 처음에 뭐 그레이라든지 탄소가 조금 많은 수소들을 이제 CCUS라는 기술을 통해서 탄소를 포집하고, 그걸 이제 블루 수소를 이제 액화시켜서 나오는 액화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라든지 그런 액화 수소를 이제 판매하는 제도고요.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기도 했고, 제주도에서 그린 수소를 해상풍력을 통해서 생산하는 그 시스템을 국가 과제로 개발을 했고, 지금 상호 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확실히 이 제도의 입찰 시장에서 또 이제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규모로서는 사실 다른 SK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여기보단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한몫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너지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를 직접 만들고 그 수소를 연료전지로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가스터빈을 이제 수소로 돌리겠다. 가스터빈을 수소로 돌릴 수 있다면, 초대형 가스터빈을 수소로 돌린다면 정말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제는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로 가스터빈을 돌려도 에너지를 얻는 것인데, 그 에너지가 나와도 탄소 하나도 없이 그냥 물로만 배출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바람의 힘을 진짜 순수하게 오염원 하나도 없이 100% 에너지만 걷어내서 친환경 이 물질을 배출하면서 하는 아주 좋은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제 이 중간 매개로, 그죠, 기저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자력은 하나가 이 애매한 게 있죠.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여전히 좀 처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 탈탄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한계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고, 가격에 대한 다운,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수소 이 에너지가 뭐 초대형 그런 수소 터빈이 범용화되고 쉽게 이제 돌아갈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면 이러한 원자력 발전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극적인 시기가 이제 2028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뭐 2030년대는 가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G7이 이미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주목이 그리고 개발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행복한 고민입니다. 수소 시장도 커지고 있고 원자력 시장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커지고 있고,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SMR 시장도 커지고 있는 상황 속이고요. 이제는 기존에 잘 개발해놨던 해상풍력 특별법도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 내에서 입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풍력 터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풍력 시스템도 이제 개발을 해서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수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짜집기들,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시스템은 지금 2026년부터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두산 지오 솔루션은 해상풍력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회사들도 나누어 놨기 때문에 뭐 좋은 시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저는 기대가 되고요. 네, 다음 주에 뭐 별 소식 없더라도 결국에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은 점점 나올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찝찝한 거, 그게 전체적인 증시에 대한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이 지표들이 계속 물가를 높이는 방향, 물가를 높게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은 점점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시장이 좀 무너진다면 두산 애너빌리티도 사실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시장을 좀 주목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비전 계속 제시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잘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